1940년 6월 7일 미시간주 하이랜드 파크에 있는 크라이슬러 본사에서 한 통의 전화 통화가 정확히 7분간 이어졌다. 그러나 그 7분은 현대 전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이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산업 생산 책임자인 윌리엄 캐누스는 얼핏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질문을 던졌다. 크라이슬러가 전차를 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전화를 받은 크라이슬러사의 최고 경영자 KF 켈레어는 냉혹한 정직함으로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 미 육군이 보유한 중형 전차는 정확히 66대였다. 그에 반해 나치 독일은 1년여 만에 3,000대가 넘는 전차 팬저를 유럽 전역에 배치하여 조직적인 기갑전을 통해 폴란드를 26일 만에, 프랑스를 6주 만에 짓밟았다. 미국의 전체 전차 부대는 빌리츠크리크, 전격전가 벌어진 어느 날이든 점심 식사 전에 전멸할 수도 있었다. 패배의 방정식은 유럽 전장에서 피로 쓰여지고 있었다. 캐누슨도 켈러도 몰랐던 것은 그들의 대화가 군사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산업 변혁을 촉발할 것이라는 점이었다. 9개월 안에 크라이슬러는 군수 공장들이 결코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이루어낼 것이었다. 숙련된 장인의 노동으로 몇 달이 걸리던 30톤짜리 괴물 전차들이 자동차처럼 조립 라인에서 굴러 나올 것이었고, 최고 생산량에서는 55분마다 한 대씩 생산될 것이었다. 이 과정은 군사 제조에 대한 모든 가정을 산산조각내고 미국의 산업적 천재성이 생산 자체를 무기화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었다. 이 도전은 근본적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1940년 6월, 미국은 군사력에서 포르투갈 다음인 19위에 랭크되어 있었다. 미국의 육군은 전차보다 말이 더 많았다. 무기 개발을 담당하는 육군 병기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변하지 않은 생산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다. 전차는 정부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조립되었으며 각 전차는 전문 장인을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작품이었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의 록-아일랜드 병기창은 풀가동 시 월간 중형 전차를 아마도 3대 정도 생산할 수 있었다. 각 전차는 원자재부터 전장 투입 준비까지 12주가 걸렸다. 독일의 전차 생산은 비슷한 수공업 방식을 따랐지만 수년간의 비밀 재무장에서 이점을 얻었다. 1940년까지 독일 제조업체들은 여러 공장을 통해 연간 1,400대의 전차를 납품했다. 영국은 미국보다 더 빠르게 기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대의 전차만 생산할 수 있었다. 모든 주요 군사 강국들은 전차를 숙련된 장인, 특수시설, 그리고 수개월의 정교한 조립을 요구하는 정교한 무기 시스템으로 간주했다. 켈러는 전화를 끊자마자 수석 엔지니어 베어 허친슨과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링 부사장 프랭크 제덱에 전화를 걸었다. 세 사람은 1시간도 차에 안 되어 켈러의 사무실에 모여 불가능해 보이는 제안에 직면했다. 육군은 18개월 이내에 중형 전차 1,000대를 원했고, 전차 제조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크라이슬러가 공장을 짓고 생산 방식을 설계하며 완성된 차량을 납품하기를 바랐다. 허친슨의 첫 질문은 문제의 핵심을 꿰뚫었다. 전차 한 대의 현재 생산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재단은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록아일랜드 병기창은 매달 M2A1 중형 전차 세대를 만듭니다. 그는 보고했다. 한 대당 12주가 걸리고 모든 과정에 숙련된 장인이 투입되며 부품은 수작업으로 맞춰집니다. 허친슨은 즉시 계산했다. 그 속도로는 전차 1,000대를 생산하는데 217년이 걸리는데 육군은 18개월 안에 그것을 필요로 했다. 켈러의 대답은 전체 프로그램을 정의할 것이었다. 우리는 육군 방식으로는 전차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만들 겁니다. 18개월 안에 1,000대의 전차를 원한다면 자동차 생산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며칠 내로 세 사람은 록-아일랜드 병기창을 방문했다. 그들은 작업자들이 장갑판을 수작업으로 맞추고
눈대중과 경험으로 궤도 장력을 조절하며 공차 변화를 고려하여 부품을 맞춤 제작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당시 생산 모델은 37mm 포를 장착한 19톤짜리 M2A1 중형 전차였다. 각 전차는 약 8,000개의 개별 부품을 필요로 했고, 이 모든 부품은 조립 시 숙련된 조립을 요구하는 느슨한 공차로 제조되었다. 두 대의 전차도 똑같지 않았다. 켈러는 즉시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선언했다. 이것은 제조가 아닙니다. 조각입니다. 모든 부품이 장인의 기술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확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작업자를 충분히 빨리 훈련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8개월 안에 1,000대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사람은 디트로이트로 돌아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밀 작업 그룹인 그들이 전차위원회라고 부른 것을 소집했다. 위원회는 크라이슬러의 수석 생산 엔지니어 오웬 스켈튼과 공구, 야금, 물류 전문가들을 포함했다. 그들은 하이랜드 파크 시설에 압류된 회의실에서 매일 종종 밤새도록 회의하며 작업했다. 그들의 돌파구는 근본적인 질문을 뒤집는 데서 왔다. 전차를 더 빨리 만드는 방법을 묻는 대신 전차를 다르게 만드는 방법을 물었다. 스켈트는 통찰력을 분명히 표현했다. 자동차는 5,000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2,000파운드의 강철, 고무, 유리입니다. 우리는 하이랜드 파크에서 하루에 3,000대를 만듭니다. 전차는 8,000개의 부품으로 조립된 3,9,000파운드의 강철입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우리가 무엇을 조립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구성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만약 전차가 단순히 또 다른 기계적 조립품이라면 자동차 생산 원칙이 적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차 제조를 첫 번째 원리부터 완전히 재구상하는 것을 요구했다. 모든 부품은 대량 생산을 위해 재설계되어야 했고, 모든 조립 순서는 라인 작업을 위해 재설계되어야 했으며, 모든 품질 관리 단계는 장인의 판단에서 측정 가능한 사양으로 전환되어야 했다. 위원회는 M2A1 설계를 분석했고, 생산 시간의 60%가 맞춤 조립과 조정에 소요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군수 공장 공차로 제조된 부품들은 너무나 다양해서 조립 시 지속적인 조정이 필요했다. 허친스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안했다. 모든 부품을 자동차 공채 맞춰 제조합니다. 그러면 조정 없이 서로 딱 맞을 겁니다. 전차 부품은 자동차 부품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는 군사 엔지니어들에게 불가능해 보였다. 자동차 공채 맞춘 정밀 제조는 새로운 공구, 새로운 공급업체, 그리고 새로운 품질 관리 방법을 필요로 하겠지만 전체 생산 시간은 급감할 것이었다. 수작업 조립으로 500맨 시간이 걸리던 전차는 단순히 볼트로 조립되는 정밀 부품을 사용하면 아마도 150맨 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었다. 스켈트는 이 개념을 더 발전시켰다. 이것을 자동차 생산처럼 다룬다면 장인들이 고정된 전차 주위에 모여드는 일련의 작업장이 아니라 조립 라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라인이 고정된 작업자들에게 작업을 가져다주고 각 작업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940년 11월까지 위원회는 그들이 크라이슬러 방식이라고 부르는 전차 생산 방식을 만들어냈다. 모든 주요 부품은 자동차 공작 기계를 사용하여 정밀 공차로 제조될 것이었다. 장갑판은 표준화되고 호환 가능하게 될 것이었다. 차체는 수작업으로 맞추는 대신 생산용 지그를 사용하여 용접될 것이고, 포탑은 표준화된 링에 장착될 것이었다. 구동계는 가능한 한 많은 기존 자동차 부품을 사용할 것이며, 최종 조립은 특수 작업장이 있는 움직이는 라인에서 이루어질 것이었다. 켈러는 1940년 11월 육군 병기국의 크라이슬러 방식을 제시했다. 군사 엔지니어들은 의심했고 심지어 적대적이었다. 그들의 우려는 자동차 공차가 전투 차량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는 믿음,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 품질 관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 용접 장갑이 리벳 구조보다 열등하다는 점, 그리고 제한된 하루 10대 생산 속도는
환상이라는 점을 포함했다. 그러나 켈러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한 가지 주장이 있었다. 당신들은 18개월 안에 전차 1000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까? 병기국은 그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수 없었다. 1940년 11월 말 크라이슬러는 전례 없는 계약을 따냈다. 육군은 전차 전용 공장 건설 비용을 지불하고 크라이슬러는 그 시설을 설계하고 장비를 갖추고 운영할 것이었다. 이 계약에는 한 가지 추가 요구 사항이 있었다. 육군은 새로운 시설이 공장 설계를 혁신한 디트로이트 건축가 엘버트 칸에 의해 설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칸의 이전 작업에는 포드 하이랜드 파크 공장과 리버루즈 복합 단지가 포함되었는데 이 시설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자동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엘버트 칸은 1940년에 71세였으며 1981년 11세 때 디트로이트에 도착한 독일계 유대인 이민자였다. 그는 건축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고 대신 견습생으로 건축을 배웠다. 1940년까지 그의 회사인 엘버트 칸 어소시에이츠는 600명의 건축가와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있었고 미국 내 모든 건축가가 설계한 산업 공장의 19%를 설계했다. 칸의 천재성은 공장을 기계 그 자체로 다루는 데 있었다. 그의 설계는 자연광을 극대화하고 재료 흐름을 최적화하며 유연한 생산 레이아웃을 가능하게 하는 기둥 없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는 철근 콘크리트 사용을 개척했는데 이는 전통적인 철골 건물보다 더 넓은 개방형 바닥과 더 빠른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켈러가 1940년 7월 초에 칸에게 전차 변기창에 대해 접근했을 때 그는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요구사항들을 제시했다. 그 시설은 완전한 전차 조립 라인과 부품 제조를 수용할 만큼 거대해야 했고 4월 마감 기한을 맞추기 위해 몇 달 안에 건설되어야 했으며 폭격에 견딜 수 있어야 했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민간 생산으로 전환 가능해야 했다. 칸은 의뢰를 수락하고 그의 전체 회사를 이 문제에 투입했다. 팀들은 디트로이트 변기창 전차 공장이라고 불릴 곳의 도면을 만들기 위해 하루 18시간씩 일했다. 본관은 단일 지붕 아래 125만 평방피트에 달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 구조물 중 하나가 될 것이었다. 그 설계는 중요한 구역에 3피트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포함했는데 이는 폭탄 공격을 견뎌낼 만큼 두꺼웠다. 지붕은 폭탄 폭발이 창문과 환기 시스템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설계된 강철 트러스로 보강될 것이었다. 시설의 레이아웃은 크라이슬러 방식을 구현했다. 주요 조립 라인은 건물 길이 전체 거의 4분의 1마일에 걸쳐 뻗어 있을 것이었다. 공급 라인은 주요 부품을 정확한 간격으로 주 라인으로 가져올 것이었다. 기계 공장은 북쪽 구역을 차지하여 구동계 부품과 정밀 부품을 생산하고 용접 베이는 남쪽 구역을 채워 장갑 차체와 포탑을 제작할 것이었다. 전체 설계는 서쪽 끝의 원자재에서 동쪽으로 완성된 전차가 굴러나오는 단일 방향으로 재료가 흐르도록 했다. 칸의 계획에는 군사 엔지니어들이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한 가지 혁신이 포함되었다. 조립 라인이 바닥 수준 아래로 가라앉아 약 4피트 깊이의 참호를 만드는 것이었다. 전차는 이 참호 안의 특수 운반 장치에 실려 이동하며 작업자들이 잭이나 피트 없이도 하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단 하나의 설계 선택은 서스펜션과 구동계 설치를 훨씬 간단하게 만들어 전차 한 대당 수백 시간을 절약하게 할 것이었다. 1940년 9월 9일 디트로이트 바로 북쪽에 위치한 미시간주 워렌 타운십의 194에이커 규모의 옛 농지에서 기공식이 열렸다. 이 부지는 크라이슬러의 기존 시설과의 근접성 및 철도 노선 접근성 때문에 선정되었다. 건설은 즉시 시작되었고 무모해 보일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다. 여러 계약업체가 동시에 작업하며 기초를 붓고 벽을 세우고 설비를 설치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섰다. KH&E 철근 콘크리트 사용은 빠른 건설을 가능하게 했다.
각 구호액은 며칠 안에 하중을 견딜 만큼 충분히 양생되었다. 1941년 2월까지 주 건물은 구조적으로 완성되었지만 마감과는 거리가 멀었다. 벽은 세워졌지만 창문은 설치되지 않았고 지붕은 완성되었지만 내부 시스템은 미완성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라이슬러는 시설로 장비를 들여오기 시작했다. 공작 기계는 철도로 도착하여 주변 건설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설치되었다. 가장 놀라운 점은 가장 중요한 난관은 타이밍이었다. 크라이슬러는 1941년 4월까지 첫 번째 전차를 인도하기로 약속했지만 공장은 아무리 빨라도 5월까지는 완공되지 않을 예정이었다. 켈러는 전설이 될 결정을 내렸다. 미완성 건물 안에서 첫 전차를 제작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그 겨울 동안 기묘한 작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2월과 3월의 미시간 기후는 혹독하게 추웠고 기온은 종종 영하로 떨어졌다.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벽과 지붕은 있었지만 난방 시스템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고 창문도 여전히 장착 중이었다. 작업자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은 채 전차를 조립했고 그들의 입김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얗게 피어올랐다. 임시 방편이지만 효과적인 해결책이 고안되었다. 증기기관차 한 대가 건물 안으로 들어와 보일러로 즉각적인 작업 공간에 열을 공급했다. 공장 건물 안에 증기기관차가 들어와 전차를 조립하는 작업자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증기를 뿜어내는 모습은 이 프로그램이 가진 순전한 결의를 보여준다. 이것은 신중한 계획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을 굴복시키려는 산업적 의지였다. 한편 전차위원회는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있었다. 구동계가 첫 번째 주요 장애물이었다. M2A1의 변속기는 수작업 조립병으로 설계되었지만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원리를 사용하여 전용 라인에서 조립하고 완전한 모듈로 설치할 수 있는 유닛으로 재설계했다. 이 재설계로 조립 시간은 4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서스펜션 시스템도 유사한 재고려가 필요했다.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들은 모든 구성 요소를 표준화하고 설치 전에 사전 조립 및 테스트를 허용하는 고정 장치를 만들었다. 이제 완전한 서스펜션 보기에는 2시간 만에 제작하고 20분 만에 차체에 볼트로 고정할 수 있었다. 장갑 차체는 아마도 가장 큰 난제였다. 전통적인 전차 차체는 여러 장의 판을 리벳으로 결합했으며 각 리벳은 수작업으로 드릴링하고 설치해야 했다. 이 과정은 몇 주가 걸렸고 리벳이 충격 시 떨어져 나가 승무원실 내부에 치명적인 파편을 뿌릴 수 있어 약점을 초래했다. 크라이슬러는 완전 용접 차체를 제안했다. 육군은 강력히 반대했다. 용접 장갑은 전투에서 테스트된 적이 없었고 용접은 장갑 보호를 손상시킬 수 있는 열 응력을 발생시키며 용접에는 숙련된 작업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크라이슬러는 각 반대에 체계적으로 대응했다. 그들은 탄도 시험에서 리벳 이음새보다 강하다는 것이 입증된 시험 용접물을 만들었다. 응력 문제를 제거하는 열 처리 공정을 개발했다. 나아가 모든 부품을 완벽하게 고정하는 생산용 지그를 사용하여 단 2주의 훈련만으로도 준숙련공이 허용 가능한 용접을 할 수 있음을 시연했다. 1941년 3월까지 부품 생산이 진행 중이었다. 4월에 출시될 전차는 여러 크라이슬러 시설에서 제조된 부품들로 조립되어 워렌으로 운송되어 최종 조립될 예정이었다. 엔진 문제 또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을 필요로 했다. M2A1은 400마력을 생산하는 신뢰할 수 있는 동력권인 컨티넨탈 R975 성형 항공기 엔진을 사용했지만 컨티넨탈은 충분히 빠르게 엔진을 생산할 수 없었다. 크라이슬러는 대안이 필요했다. 해결책은 엔지니어 해리 윌슨에게서 나왔다. 크라이슬러는 115마력을 생산하는 새로운 직렬 6기통 엔진을 개발 중이었다. 윌슨은 이 엔진 5개를 하나의 동력 장치로 결합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개념은 터무니없이 보였다. 5개의 개별 엔진을 연결하여 하나의 출력 샤프트를 구동하는 것은
엄청난 공학적 난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들은 어려운 문제를 좋아했다. 윌슨의 지휘 아래 그들은 A57 멀티뱅크 엔진으로 알려지게 될 것을 만들었다. A57은 중앙 기어 케이스 주위에 원형 패턴으로 배치된 5개의 완전한 직렬 6기통 엔진을 사용했다. 각 엔진은 중앙 출력 기어와 맞물리는 기어를 구동했다. 이 전체 조립체는 1000제곱인치 약 20.5리터, 배기량의 30개 실린더에서 역의 총 마력과 370마력의 순마력을 생산했다. 그것은 기이하고 복잡했으며 전례가 없었다. 동시에 경이로웠다. 멀티뱅크 엔진은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기존 공구와 부품을 사용하여 즉각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했다. 이국적인 재료나 특수 제조가 필요 없었으며 명확한 절차에 따라 비교적 미숙련 작업자도 조립할 수 있었다. 육군은 원칙적으로 이를 루브 골드버그 장치라고 부르며 싫어했지만 생산 일정에는 반박할 수 없었다. 1941년 4월 12일 부활절 일요일 하루 전 디트로이트 조병창 전차 공장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였다. 건물 일부에는 벽이 없었고 곳곳에 창문이 빠져 있었으며 난방 시스템은 여전히 불완전했다. 하지만 조립 라인 바닥에서는 크라이슬러가 제작한 최초의 M3 중형 전차가 완성되었다. M3는 M2A1의 진화형으로 차체 스폰손에 더 큰 75mm 포를 그리고 완전 회전 포탑에 37mm 포를 장착했다. 이 설계는 이미 구식이었고 입증된 기술과 긴급한 필요성 사이의 타협점이었지만 자동차식 조립 라인에서 생산된 최초의 전차였다. 공식 인도는 12일 후에 적절한 의식과 함께 진행되었다. 1941년 4월 24일 완성된 M3는 군 관계자, 크라이슬러 경영진, 지역 정치인 및 작업자들로 이루어진 군중 앞에서 여전히 미완성된 공장 밖으로 운전되어 나왔다. 켈러는 전차가 봄 햇살 속으로 나오는 동안 전차에 탑승했다. 이어지는 시범은 회의적인 군 관찰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다. 28톤의 M3는 시험장을 가로질러 가속하고 장애물을 부수고 무기를 발사하며 생산 방식이 전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았음을 전반적으로 시연했다. 전차가 가상의 농가를 그대로 돌파하자 농가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시범이 보여주지 않은 것이 더 중요했다. 그 하나의 완성된 전차 뒤에는 군사세계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생산 시스템이 있었다. 조립 라인이 이제 가동되었고 부품 생산은 증가하고 있었으며 공급업체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었고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그들의 전문화된 작업을 배우고 있었다. 1941년 5월에는 생산량이 이틀에 한 대꼴로 증가했다. 6월까지는 매일 한 대의 전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다. 7월에는 하루에 2대의 전차 생산이 일상이 되었다. 크라이슬러는 동시에 공급업체 문제도 해결하고 있었다. 전차 한 대에 약 8,000개의 부품이 필요했으며 크라이슬러는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수 없었다. B.E. 허친스는 미시간주와 인접주들을 오가며 공급업체 개발 노력을 이끌었다. 그의 제안은 직설적이었다. 우리는 이 사양에 따라, 이 수량으로, 이 일정에 맞춰 부품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많은 공급업체가 요구사항에 망설였지만 허친스는 그 대가로 귀중한 것을 제공했다. 기술 지원, 공구에 대한 선지급, 그리고 보장된 계약이었다. 공급업체 네트워크는 1941년 내내 성장하여 결국 32개 주에 걸쳐 400개 이상의 회사를 포함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펜실베이니아의 주조 공장은 최종 구동장치 하우징을 생산했고 위스콘신의 기계 공장들은 트랙핀을 만들었으며 오하이오의 단조 공장은 장갑판을 공급했다. 인력 전환은 공급망 개발과 병행되었다. 1940년 6월 크라이슬러는 전차 제조 경험이 있는 작업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1941년 8월까지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5,800명의 작업자를 고용했으며
대부분은 전차 조립을 처음부터 배우고 있었다. 크라이슬러는 신규 작업자들이 생산 현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특정 작업을 배우는 훈련 학교를 설립했다. 예를 들어 변속기 마운트 설치를 맡은 작업자는 실제 전차를 만지기 전에 훈련용 고정 장치에서 이틀 동안 연습했다. 이는 생산성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른 온보딩을 가능하게 했다. 1941년 9월까지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하루에 3대의 전차를 생산하고 있었다. M3 중형 전차는 북아프리카에서 그 가치를 입증하고 있었다. 대여법에 따라 M3를 받은 영국군은 이를 율리시스 S. 그랜트의 이름을 따서 그랜트라고 별명을 붙였다. 그들은 M3의 신뢰성에 감사했지만 높은 실루엣과 스폰손에 장착된 주포를 비판했다.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들은 이미 M3의 후속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전차위원회는 M3가 과도기적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스폰손에 장착된 포는 회전각을 제한하고 전차를 불필요하게 높게 만들었다. 더 나은 설계는 주포를 완전 회전 포탑에 장착하는 것이었다. 육군 병기 엔지니어들과 협력하여 크라이슬레어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상징적인 미국 전차인 M4 셔먼이 될 것을 개발했다. M4는 M3의 기본 차체와 서스펜션을 사용했지만 75mm 포를 회전 포탑에 장착했다. M3에서 M4로 생산으로의 전환은 대량 생산의 유연성을 보여주었다. 재설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하는 대신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M3 계약을 완료하는 동안 M4 부품을 점진적으로 도입했다. 1942년 2월까지 생산 라인은 오직 M4 셔먼만을 생산하고 있었다. M4 셔먼은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다. 크라이슬러 엔지니어들은 제조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 차체는 수작업 조립이 거의 필요 없는 대형 주조물 또는 용접된 섹션을 사용했다. 포탑은 전문 주조 공장에서 단일 부품으로 주조되었다. 구동계는 호환 가능한 부품을 가진 표준화된 구성 요소를 사용했다. 심지어 궤도도 신속한 생산을 위해 설계되었다. 1941년 12월 7일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진주만 일본군의 공격은 미국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완전히 끌어들였다. 신중했던 생산 증가는 필사적인 경쟁이 되었고 육군의 전차 요구량은 밤새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40년에 야심차게 보였던 1000대의 전차는 1942년에는 완전히 불충분해졌다. 크라이슬러는 생산을 가속화하여 대응했다. 1941년 9월에 하루 3대의 전차를 생산했던 시설은 1942년 3월까지 하루 12대를 생산했다. 7월까지는 매일 18대의 전차가 생산 라인에서 나왔다. 생산 가속화는 수많은 문제 해결을 필요로 했다. 다양한 작업들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목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숙련된 용접공 부족은 크라이슬러가 매주 50명의 훈련된 작업자를 배출하는 용접 학교를 설립할 때까지 차체 생산을 늦췄다. 기계 공구 가용성은 크라이슬러가 우선 납품을 주선할 때까지 부품 생산을 제한했다. 제조 총괄 관리자로 승진한 오웬 스켈터는 생산 촉진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엔지니어 팀은 생산 현장의 모든 작업을 모니터링하여 몇 시간 내에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며칠 내에 해결책을 구현하였다. 디트로이트 조병창의 문화는 숫자에 극도로 집중하게 되었다. 일일 생산 총량은 눈에 띄게 게시되었다. 작업자들은 그날, 그 주, 그 달에 몇 대의 전차가 완성되었는지 정확히 알았다. 각 조가 다른 조의 생산량을 초과하려고 노력하면서 조들 사이에 경쟁이 생겨났다. 1942년 12월,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을 달성했다. 그 한 달 동안 396대의 셔먼 전차가 조립 라인에서 출고되어 육군에 인도되었다. 이는 하루 슈버츠코대로 다른 모든 미국 전차 공장의 생산량을 합친 것보다 많은 수치였다. 디트로이트 조병창 단독으로 독일 전체의 전차 산업보다 더 많이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끊임없는 최적화에서 비롯되었다. 조립 라인은 이제 기계적인 정밀성으로 작동했다. 전차들은 55분마다 한 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다. 작업자들은 수개월간의 반복을 통해 작업 방식을 개선했다. 공급업체들은 부품을 너무나도 신뢰성 있게 납품하여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품질 관리는 과학 수준으로 발전했으며 검사관들은 모든 단계에서 치수와 적합성을 확인했다. 896대의 전차 생산월은 전시 생산 효율성의 정점을 나타냈다. 이후 몇 달 동안 지속적인 높은 생산량을 보였지만 1942년 12월은 전쟁 기간 동안 단일 월 최고 기록으로 남았다. 이는 전차 생산이 수공업에서 산업으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디트로이트 병기창의 성공은 그 복제를 요구하게 만들었다. 육군은 지리적으로 분산된 더 많은 전차 생산 능력을 원했다. 제너럴 모터스, 프레스드 스틸 카 컴퍼니, 퍼시픽 카 앤 파운드리가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여러 추가 전차 공장이 건설되었다. 각 공장은 조립 라인 방식과 정밀 제조 방식을 채택했지만 디트로이트 병기창은 생산량과 효율성 면에서 독보적이었다. 1945년 8월 전쟁이 끝날 무렵 그 시설은 디트로이트 병기창은 다양한 모델의 전차 22-34대를 생산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에서 생산된 전체 전차의 약 25%를 차지했다. 전차 자체는 끊임없이 진화했다. 셔먼은 여러 변형 모델을 거치며 각각 개선 사항을 통합했다. M4A1은 주조 차체를 특징으로 했다. M4A2는 영국과 소련군에서 연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 트윈 디젤 엔진을 사용했다. M4A3는 포드 GAB8 엔진을 장착했다. M4A4는 크라이슬러 A57 멀티뱅크 엔진을 사용했다. 각 변형 모델은 생산 라인 수정을 필요로 했지만 기본 조립 공정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러한 유연성은 또 다른 장점이었다. 수공업 생산은 설계가 바뀔 때마다 기술을 재구축해야 했지만 조립 라인 생산은 단순히 설비를 수정하고 작업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것만 필요했다. 셔먼의 명성은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장갑 보호와 화력 면에서 타이거와 판터 같은 독일 전차보다 열등했다. 셔먼 승무원들은 이러한 더 무거운 차량과의 직접 전투에서 엄청난 불리함에 직면했다. 그러나 셔먼은 전체적으로 더 중요했던 장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신뢰성이 높았으며 독일 전차보다 훨씬 더 나은 작동 준비 상태를 유지했다. 표준화된 부품과 잘 훈련된 정비 승무원 덕분에 수리가 용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압도적인 수량으로 공급되었다. 생산 통계는 전략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독일은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약 24,000대의 주력 전차를 생산했다. 소련은 같은 기간 동안 약 5,000대의 전차를 생산했으며 영국은 약 28,000대를 생산했다. 1942년 대규모 생산에 돌입한 미국은 1945년까지 약 88,000대에서 90,000대의 전차를 생산했다. 디트로이트 병기창 단독으로 미국 전체 생산량의 약 4분의 1을 생산했다. 그러나 숫자는 이야기의 일부만을 말해준다. 진정한 변화는 전차가 생산되는 방식에 있었다. 1940년 이전에는 모든 주요 강대국이 전차 제조를 수년간의 경험과 정부 병기창이 필요한 전문적인 군사 작업으로 취급했다. 디트로이트 병기창 이후 전차 생산은 공학 기술과 생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산업 작업으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철학적 변화는 심오한 의미를 가졌다. 이는 민간 산업을 참여시켜 생산을 신속하게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몇 년이 아닌 몇 주 만에 노동자를 훈련시킬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공급망이 대륙 전체에 분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또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군에 입대하더라도 생산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크라이슬러는 정부 계약에 따라
디트로이트 병기창을 계속 운영했다. 전차 생산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나 한국 전쟁으로 재개되었다.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이 시설은 M417 패튼 전차 3444-3대를 생산했다. 1960년대에는 M60 전차를 제조했다. 1979년에는 M1 에이브람스용 부품 생산을 시작했다. 1982년 재정적 압박에 직면한 크라이슬레어는 방위 사업부를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3억 3,610만 달러에 매각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1996년까지 병기창에서 전차 생산을 계속했으나 통합으로 인해 운영이 오하이오주의 리마 육군 전차 공장으로 이전되었다. 오늘날 디트로이트 병기창 부지에는 미국 육군 전차 차량 및 무기사령부 TACOM, 수명주기관리사령부와 전투능력개발사령부 지상차량 시스템 센터가 위치해 있다. 미시간 역사 표지판은 이 장소의 역할을 기념하며 22,000대 이상의 전차를 생산했고 미국 산업의 힘이 무기화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요 인물들은 각기 다른 운명을 맞았다. 케이티 켈레어는 전쟁 기간 동안 크라이슬러를 계속 이끌었으며 1950년에 회장이 되었다. 그는 1956년에 은퇴했다. 엘버트 칸은 디트로이트 병기창이 최고 생산량에 도달한 지 불과 몇 달 후인 1942년 12월 8일에 사망했다. 그의 건축적 혁신은 20세기 내내 산업 건설에 영향을 미쳤다. 윌리엄 S. 크누센은 전쟁 내내 미 육군 중장으로 복무했다. 1942년 1월 28일에 임명된 그는 군 복무 중이 아니었던 사람에게 부여된 최고 계급을 달성했다. 그는 1948년에 사망했다. 디트로이트 병기창에서 제작된 셔먼 전차들은 제2차 세계 대전의 모든 전선에서 활약했다. 그들은 D-Day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했다. 그들은 프랑스와 독일 전역에서 싸웠다. 그들은 해병대와 함께 태평양을 가로질러 섬들을 점령했다. 그들은 무기 대여법에 따라 영국, 캐나다, 자유프랑스, 소련, 중국군에서 복무했다. 많은 셔먼 전차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아 수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었다. 이스라엘은 1967년 6.1 전쟁과 1973년 욤키푸르 전쟁에서 개조된 셔먼을 사용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은 1980년대까지 셔먼을 운용했다. 오늘날에도 몇 대는 작동 가능한 상태로 남아 산업 생산 능력이 군사력을 결정했던 시대의 기념물로 보존되어 있다. 전차 제조가 수공업에서 산업으로 전환된 것은 소수의 엔지니어와 산업가들이 기존의 통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동차 조립과 전차 조립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았다. 둘 다 수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기계 장치였다. 둘 다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전문화된 노동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조립 라인에서 제조될 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단순한 이 통찰력은 1940년에는 혁명적이었다. 이는 표면적인 차이를 넘어 근본적인 유사성을 보는 것을 요구했다. 이는 군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 장비를 재설계할 공학적 용기를 요구했으며 전례 없는 규모로 시도된 적 없는 생산 방식에 전념할 산업적 확신을 요구했다. 디트로이트 병기창의 성공은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에 대한 초기 통찰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입증했다. 포드는 호환 가능한 부품과 움직이는 조립 라인이 전례 없는 대량과 저렴한 비용으로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크라이슬러는 이러한 방법이 동등한 효율성으로 전쟁 도구를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를 변화시켰다. 대량 생산된 전차가 없었다면 미 지상군은 기갑 차량에서 심각한 수적 불리함 속에서 싸웠을 것이다. 영국은 손실을 대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고 소련은 수천 대의 미국산 셔먼 전차로부터 이득을 얻었다. 4년 만에 88,000대에서 90,00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에만 있는 독특한 것이었고 그중 약 4분의 1이 미시간주 워렌의 단일 시설에서 나왔다.
보이지 않는 성과는 어쩌면 보이는 성과보다 더 위대했을 것이다. 디트로이트 변기창은 단지 전차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개념을 입증했다. 이는 민간 산업이 정부 스스로 해결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공학적 전문 지식이 군사적 전통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이 제대로 동원된다면 전쟁 승리의 이점을 대표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러한 입증은 전후 미국 전략을 형성했다. 군사 생산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는 산업 생산 능력을 유지한다는 개념이 냉전 계획의 핵심이 되었다. 미국 산업이 어떤 잠재적 적국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생각이 교리가 되었고, 디트로이트 변기창 계약으로 시작된 민간 계약자와 군 조달 간의 관계는 영구적인 구조가 되었다. 디트로이트 변기창을 가능하게 한 엔지니어들은 그 용어가 존재하기 전부터 시스템 사고를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개별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부품, 공급업체, 작업자, 조립 공정 및 품질 관리가 통합된 전체로 기능하는 완전한 시스템을 설계했다. 각 요소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더 큰 생산 시스템의 일부로 최적화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접근 방식은 수많은 세부 사항에서 드러났다. 조립 라인에 움푹 들어간 트렌치는 하부 구조 조립의 병목 현상을 제거했다. 공급업체 네트워크는 생산을 지리적으로 여러 회사에 분산시켜 복원력을 창출했다. 훈련 시스템은 숙련된 노동력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었으며 이는 손실을 대체하고 확장을 지원할 수 있었다. 모든 요소는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할 때 시스템은 교대 근무를 추가하고 공급업체 주문을 확장하며 더 많은 작업자를 훈련시켜 그 증가를 흡수할 수 있었다. 새로운 전차 변형 모델이 도입될 때 시스템은 설비를 수정하고 절차를 업데이트하여 적응할 수 있었다. 성공의 궁극적인 척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효율성 향상이었다. 1941년 4월에 제작된 첫 M3 전차는 약 500인시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다. 1942년 12월에는 M4 셔먼 전차가 약 150인시 만에 제작되었다. 300% 이상의 생산성 향상은 끊임없는 최적화에서 비롯되었다. 매달 엔지니어들은 생산 데이터를 연구하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결함을 일으키는 작업을 식별했다. 그들은 작업자들이 특정 작업을 어려워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설비나 절차를 재설계했다. 그들은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더 빠르고 간단하며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물었다. 민간 자동차 생산에서 차용한 이러한 지속적인 개선 문화는 불변의 절차에 익숙한 군 병기창에는 이질적인 것이었지만 전쟁이 요구하는 생산량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재정적 비용은 상당했지만 생산량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시설의 초기 건설 비용은 약 2천만 달러였다. 장비와 공구 비용이 추가로 3천만 달러 들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총 투자액은 1억 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생산된 22,234대의 전차는 20억 달러를 초과하는 가치를 나타냈다.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투자 수익은 막대했다. 재정적 수익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전략적 가치였다. 디트로이트 변기창의 생산 능력 덕분에 미 지상군은 기갑 차량에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싸울 수 있었다. 이러한 이점은 북아프리카에서 독일까지의 캠페인에서 결정적이었다. 디트로이트 변기창과 유사한 시설에서 창출된 생산 능력이 없었다면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디트로이트 변기창의 이야기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놓쳤던 가능성을 보는 것에 관한 것이다. KT 켈러가 윌리엄 크누센에게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때 그는 무지함을 인정했지만 무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크라이슬러의 엔지니어들은 전차를 만드는 방법을 몰랐지만 수천 개의 부품으로 복잡한 기계 조립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공학이 어떤 생산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확신은
미국적인 특성이었다. 유럽 제조업체들은 전차가 본질적으로 민간 제품과는 다르며 특수시설과 숙련공예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미국 산업계는 오직 기계만을 보았고, 이 모든 기계는 부품, 공정, 조립 순서로 분해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이러한 철학을 완전히 입증했다. 9개월 만에 크라이슬러는 전차 생산이 전무한 상태에서 완성 차량을 인도하기 시작했다. 18개월 만에는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속도로 전차를 생산했다. 3년 만에 그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내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납품했다. 이 업적을 가능하게 한 기술자들과 노동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비범한 일을 해냈다. 그들은 일반적인 의미의 영웅은 아니었다. 그들은 해변을 습격하거나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업적을 가능하게 한 도구들을 만들었다. 이러한 군사 생산의 민주화는 그 자체로 혁명적이었다. 이전 전쟁에서는 무기가 숙련공들이 운영하는 전문 조병창에서 나왔다. 생산은 숙련 노동력의 가용성에 의해 제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미국 무기가 자동차 공장과 군사 생산으로 전환된 수십 개의 민간 산업체에서 나왔다. 노동자들은 주부, 최근 고등학교 졸업생, 농부, 상점 점원이었는데 이들은 특정 작업을 배우고 반복적으로 수행했다.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자 증거였다. 그것은 민간 산업이 정부 조병창보다 군사 장비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민간 물품을 위해 개발된 생산 방식이 전쟁 무기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병기창 개념을 입증했으며 현대 전쟁에서 산업 역량이 군사 전략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확립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그 유산은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M1 에이브람스 전차는 디트로이트 조병창에서 개발된 생산 방식에서 직접 유래한 방법을 사용하여 제작된다. 현대 군사 제조는 산업 생산 기술을 활용하는 민간 계약업체에 의존한다. 크라이슬러가 개척한 공급망, 정밀 제조, 조립 라인 생산의 통합은 여전히 표준 관행이다. 미시간주 워렌의 벨샤스 메이커 부지에서 시작된 장인 정신에서 산업으로의 전환은 국가들이 군대를 장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변화는 공학적 전문 지식이 기존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겉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것은 생산 원리가 가장 복잡한 군사 장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것은 미국의 산업 역량이 적절히 동원되었을 때 어떤 적이라도 압도할 수 있는 양의 승리 도구를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산업 역량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하는 데 기여한 보이지 않는 무기였다. 우월한 기술, 더 나은 전술,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이 분명히 중요했지만 결정적인 이점은 전쟁을 산업 문제로 취급하고 산업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능력이었다. 1940년 6월 7일 그 전화를 받은 카우프만 툰머켈레오는 자신의 솔직한 고백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모르지만 알아낼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승리를 가능하게 한 자신감을 분명히 표현했다. 생산 시스템을 설계한 기술자들, 그것을 운영한 노동자들,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한 공급업체들은 모두 전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꾼 공동의 업적에 참여했다. 그들은 전차가 자동차처럼 조립 라인에서 생산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들은 복잡성이 대량 생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은 도전받았을 때 미국 산업의 천재성이 군사 전통에서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 생산되었는지뿐만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가 어떻게 변모했는지 때문에 기억할 가치가 있다.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단순히 전차 공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학적 사고가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는 증거였다.
단,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른 질문을 하고 불가능이 아직 시도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말이다. 이제 전차들은 대부분 폐기되었거나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 공장은 대부분 철거되었고 노동자들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 방법론은 남아있다. 복잡한 기계 조립품도 그 용도에 관계없이 대량 생산될 수 있다는 통찰력은 모든 현대 공장에 살아 숨쉬고 있다. 더 나아가 공학이 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은 복잡한 제품을 보고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대규모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묻는 모든 산업 디자이너에게 살아있다. 1940년과 1945년 사이에 디트로이트 조병창에서 묻고 답했던 그 질문이 세상을 바꾸었다. 그것은 대량 생산된 전쟁을 가능하게 했고 미국 산업 방식이 유럽 장인 전통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했으며 민간 산업이 정부 조병창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기술자들이 불가능한 문제를 부여받았을 때 때로는 불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다. 전차가 흥미롭기 때문만도 아니고, 물론 흥미롭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중요했기 때문만도 아니다. 물론 중요했지만 오히려 디트로이트 조병창은 오늘날에도 강력한 문제 해결 방식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접근 방식은 표면적인 차이보다는 근본적인 유사성을 보게 하고 검증된 방법을 새로운 영역에 적용하며 단순히 부품이 아닌 시스템을 설계하도록 장려한다. 결정적으로 그것은 전에 해본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일이 불가능하다고 결코 받아들이지 말라고 가르친다. 단 9개월 만에 크라이슬러는 전차를 본 적도 없는 상태에서 조립 라인에서 생산하기 시작했다. 18개월 이내에 그들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었다. 4년 만에 그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내내 생산한 것보다 더 많은 전차를 만들었다. 이 놀라운 업적은 기술자들이 군사 문제를 산업적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들은 전통, 관습, 비관주의에 얽매이기를 거부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했다. 즉, 그들이 만든 전차가 아니라 공학적 자신감, 산업적 역량, 그리고 체계적 사고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올바른 대답은 종종 왜 안 되는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함께 방법을 찾아봅시다이다. 그 대답이 일관되고 자신감 있게 적용되어 민주주의를 구하는 데 일조한 병기창을 건설했다.